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들어보고 있는데요. 금요일은 한 주 정리하고 다음 주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우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지난주 이번 주죠. 이번 주 증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테마별로도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코스피는 소폭 이제 감망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주초엔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제 반등하고 있는데 코스닥이 조금 더 위험하게 지금 현재 시장 보이고 있고요. 네.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 저점이 2,528포인트였는데 어제 종가가 만기일 영향으로 크게 올라서 2,572로 한 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저항선이 2,570 정도 되는데 거기에 다시 저항선까지 올라왔다. 그럼 또 반락을 할지 다시 돌파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뭐 일주일로 이제 FM CPI가 나오기 전에 경계 심리가 계속 있어서 주초에는 약세였고 특히 나스닥도 같이 좀 급락했다가 지금은 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술주가 좀 조정을 받았다가 네. 이제 다시 좀 소폭 반등하고 있는데 아직 조정이 끝났다고 보기는 좀 이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코스피나 코스닥 다 2차 전지가 7월 26일부터 고점 찍고 하락해서 거의 한 30% 기본적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반타 장난구도 있고 그래서 이 8월, 9월 계속 좀 하락해서 이제 최근에 주 후반에 좀 멈추고 있는 어제부터 멈추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가격적으로 보면 2차 전지 양극재도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 이렇게 반등을 하고 다시 빠지더라도 현재는 단기적인 저점은 어저께 형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시장에 중요한 게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번에 고점을 돌파할지를 좀 체크해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DRAM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어서 네. 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확실하게 업황이 메모리 반도체가 추세적으로 가게 된다면 전체 지수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네. 일반적으로 계절성 때문에 지금 이번에 9월 달은 잠깐 반등하다가 10월 달부터 반도체가 다시 가격, 하이닉스라든지 추가 상승을 못하면 네. 일단은 조정을 좀 할 것 같고요. 아니면 11월까지 좋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제 보면 경기와 연동이 되는데 경기도 좀 빠르죠. 네. 한 여름 정도의 주로 봄철 5월, 6월부터 이제 추세 반등을 하거든요. 뭐 그 내년에 저는 5, 6월부터 아마 추세 반전을 크게 할 거로 보이고 네. 지금은 이제 박스권 좀 상단으로 좀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는 코스닥 지수는 이제 저점이 882에서 이렇게 어제는 918이었는데 899로 끝났죠. 그래서 이미 조정은 코스닥 확실히 들어갔다 지수는. 네. 그러면 결국 코스닥 상위권에 있는 것은 2차 전지 양극재고요. 그 밑에 이제 반도체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양극재는 일단 조정에 들어가 있고 확실히 가격 조정 끝나고 기간 조정은 거칠 걸로 보이고 네. 그다음에 뭐 그전에 이제 리튬전 이런 것은 벌써 이미 상반기에 끝났고 로봇주가 지금 다시 8월 달에 중순부터 로봇이 강했는데 아직은 다음 두산 로보틱스가 있기 때문에 뭐 네. 상장에 대한 이슈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행보를 하겠지만 큰 시세는 아마 이번에 9월에 로봇주도 끝난 것 같고 고점은 찍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반등 매매는 뭐 하면서 빠져나올지 추가 갈지를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수가 한 3, 4% 이렇게 급락을 했다는 것은 네. 주간에 아주 많이 빠지고 어떤 추세가 형성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코스닥은 좀 빠지고 코스피 쪽으로 이동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4월 중순까지 양극재 좋을 때 그 이후에 아마 좀 대응적으로 좋을 거라 봤는데 네. 경기가 좀 지연되고 있었어, 회복이. 그래서 늦어졌고. 그래서 이제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나아지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특히 내년 정도는 코스피의 장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고점 대비 한 30% 뭐 40% 빠졌기 네.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번 시세가 빠지면 그 정도 빠지면 되돌림을 주거든요. 모든 시세는. 그래서 되돌림을 줄 수 있는 그런 가격대에 왔기 때문에 오늘 시세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로봇주는 뭐 하락 반전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바이오 제약들이
튀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아직은 전체적으로 확산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바이오 제약도 어느 정도 튀는 게 좀 늘어나면 쏠림 현상, 상반기는 계속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뭐 유툼이라든지 로봇 이렇게 쏠림 현상이 반도체에 있었는데 이런 게 좀 완화된다면 다른 업종까지 낙폭 가대된 업종까지 좀 더 이제 그다음에 저평가된 기업들 이런 것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이제 또 변곡점을 맞으면서 이제는 코스피를 더 주목해 보자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차트도 같이 볼까요? 코스닥 차트는 큰 의미가 없지만 코스피 차트는 좀 잘 봐야 되는데 네. 코스피 차트가 이렇게 보시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저항선 해놨는데 파란색으로 가장 큰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 매물대가 2,570에서 2,670도 되는데요. 네. 이 매물대를 뚫으려면 거래가 실려야 되거든요. 그쵸. 밑에 중간에 보면 거래가 줄어 있습니다. 네. 거래가 줄어 있다는 것은 시간이 걸리겠구나. 거래가 없었으면 거래가 많이 실리면 그냥 저항을 그냥 뚫어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거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뚫기 위해서는 계속 올라가면 또 내려오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계속 보내다가 어떤 모멘텀이 발생해야 뚫거든요, 한 번에. 아직은 뚫기보다는 이제 다시 2,600 오면 또 반락하고 또 반락하고 이런 과정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전체적으로 조금 더 이제 코스피가 나아질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아직은 이제 박스권, 작은 박스권이 이렇게 보고 관망세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차트상으로는 관망세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또 CPI가 발표가 됐어요. 좀 혼재된 지표가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떻게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제 CPI 소비자 물가가 우리 물가거든요. 그래서 이 물가가 낮고 경기가 하락하면 좋은데 그건 사실은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물가가 높은 상태인데 다른 나라는 안 좋은데 미국은 물가 높은데 미국은 경기가 좋다는 얘기죠, 맞아요. 어느 정도. 네. 그리고 우리 물가가 뭐 마이너스가 있고 아니면 0%는 중국. 그러면 경기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내려가는 상태에서 경기가 안 좋으면 침체가 계속 좀 이어지는 거고. 네. 지금은 이제 과거에 연준의 목표 물가를 한 2.0으로 해놨기 때문에 맞아요. 아직까지 3%대니까 멀었거든요. 그래서 긴축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럼 긴축을 계속 하는데 그러면 강하게 긴축을 1년 동안 강력하게 긴축을 했는데 이제는 긴축을 좀 많이 낮춰서 네. 소폭 긴축을 하든지 하면서 그러면 이제 고금리가 계속 언제까지 이어질까? 우리는 고금리가 이어지는 기간 네. 그게 이제 투자자 관심이 많거든요. 추가적으로 이번에 체크를 해보니까 CPI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7% 예상이 네. 3.6%였는데요. 그러면 예상보다 상했다는 거죠. 그다음 전월 대비해서는 0.6이었으니까 예상치와 부합치 같았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행보를 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많이 올라갔어요. 3.7이니까. 네. 그다음에 근원 CPI는 예상이 4.3인데 4.3나 그대로 나왔지만 전월 대비는 또 근원 CPI도 전월 대비는 높아져서 예상치를 상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는 수치가 좀 예상치를 상했다. 그러니까 다시 물가에 대한 우려가 1년 동안 계속 우리가 우려를 했는데 또다시 이러다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우려를 계속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상치 상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전체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디스인플레이션, 물가가 둔화되고 있는 이런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네. 그래서 특히 9월 FOMC가 다음 주,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FOMC는 11월, 12월 있는데요. 9월하고 11월, 12월 달에 현재 뭐 8월 달 이 하나의 CPI를 보고 동결이다.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만약에 9월 달에도 좀 더 예상치를 상회를 한다면 CPI가 그러면 11월에 이제 금리를 올릴 다시 수 기준 있겠네요. 올릴 가능성이 네. 한 절반대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더라도 쉽게 올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물가만 보는 게 아니라 금리 올 때 고용 시장까지 봐야 되거든요. 맞죠. 그래서 고용은 지금 현재 좀 탄탄한데 조금 뭐 이제 금이 가는 정도. 네. 고용도 냉각되고 있는 그런 기미가 좀 있기 때문에 9월 달까지 좀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근원 CPI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디스인플레이션은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헤드라인 CPI 그죠? 이제 3.7이니까 근원은 좀 추세적으로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외에 물가가 올라갔을까 전반적으로 그거는 바로 상승 요인을 체크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에너지와 가솔린 가격이 급등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유가가 계속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 에너지 가격들이 급등했는데 보니까 휘발유가 이제 상승
전월 대비가 전월에 0.2% 네. 상태인데 이번에는 8월에는 10.6% 많이 크게 올랐네요. 엄청 올라온 거예요. 네. 그래서 휘발유 가격이 엄청 올랐으니까 당연히 이제 상승되는 요인이 물가 올리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국제 유가 상승에서는 지금 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유가가 지난번 저는 유가가 한 90달러 이상 못 갈 거라 봤는데 그럴 가능성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럼 물가에 대한 자극이 계속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8월 달 가장 중요한 상승 요인이 에너지 가격이기 때문에 네. 휘발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난방 수요라 그러는데 주로 겨울에처럼 미리 쓸 거 3개월 정도나 이렇게 3개월 정도 미리 사놓거든요. 그러면 한 10월 달까지 주로 유가는 강세예요. 네. 10월 달, 9월, 10월에는. 그래서 10월 하순에 10월 말경에 유가가 안 올라가고 11월에 빠져버리면 네. 그때부터는 확실히 잡혀요, 유가가. 그래서 이제 10월 말경 정도에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11월 초까지 봐야 되고, 그때 잡히지 네. 않으면, 유가가 안 잡히면 하락으로 딱 돌아서지 않는다면 겨울에도 계속 좀 강세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면 물가에 대한 우려가 다시 또 부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10월까지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경제 지표를 볼 때는 주로 이제 8월보다는 10월 달에 나오는 지표를 보는 게 전체적인 흐름이 아주 경기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10월 달에는 너무 경기 침체에 관련된 지표가 안 나오고 어느 정도 괜찮아야만 그 이유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유가는 10월 달까지 일단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9월 달에 CPI가 나올 때 잘 안 나오는 예상치를 상회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9월 달에도 안 나오니까 이제 대다수 이제 10월 달 우리가 확인할 때는 10월 달에는 보면 11월에 또 FOMC 금리 올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장이 아직까지 가기는 쉽지 않은 거죠. 아직까지 뭐 이제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좀 천천히 추세적인 상승은 아직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상승 요인 중에 한 개가 항공요금과 병원 서비스인데요. 네. 이 항공요금이 전월 대비 4.9% 올랐다는 것은 물론 항공요금은 휘발유 가격이 엄청 차지하니까 휘발유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항공요금도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죠. 대중교통수단도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전부 다 그러면 에너지 가격에 달려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라든지 이쪽에 상승 임금 요인이 있는데 이것도 인건비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네. 그래서 상승 요인에서 이거 잘 안 빠질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9월 지나더라도 물가가 둔화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박스가 횡보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이제 또 기저효과 이미 올라와 있어서 빠지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희망적인 것은 이제 우리가 메나임 지수라 그러죠. 선행지표인데 중고차 지수가 중고차 가격 하락이 요거는 지속돼 있어서 아주 추세적으로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물가는 큰 폭 상승은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주거 관련된 뭐 여러 가지도 좀 둔화되고 있는데 주거 제외한 서비스 물가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 물가가 전체 서비스 관련된 지표들은 둔화가 되고 있고 제하 관련된 건 지금 안 빠지고 이런 그렇죠.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힘겨루기를 하고 좀 지나봐야 되는데요. 그래도 너무 투자에서는 이미 이제 추세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리스크를 감안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물가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내년의 기업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경기에 대한 그런 것을 좀 파악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 나왔던 CPI에 대해서 함께 분석해 보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포함해서 다음 주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야 네. 될까요? 다음 주에 미국 FMC 결과를 봐야 되면 결과는 그렇죠. 이미 거의 예상하고 있거든요. 기준금리 동결이고 아마 고금리는 상당 기간 또 이어질 거다 이렇게 언급할 것 같아요. 기존 네. 언급도 그리고 고용시장이 조금 이제 냉각을 좀 되고 있으니까 좀 더 보고 고용시장이 확실히 잡힌다는 냉각이 되면 네. 그때는 이제 뭐 금리 인하를 갈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그런 기대하지 말아라 이런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큰 영향이 없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일단은 변곡점이니까 지켜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는 삼성전자가 이제 최근에 고점이 올해 고점 73,600원인데요. 이 돌파 안착이라는 것은 위에 돌파하고 한 78,000원 내까지 간다면 네. 그 정도 가서 이제 8만 원 돌파 못하더라도 올해 끝나고 그러다 지지부진하다가 내년에 이제 8만 원대 이상을 가면서 사상 고점도 내년 하반기에 돌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왜냐하면 25년도에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랑 우리도 그 전체 경기는 확실히 좋아질 걸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기대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좋고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반도체 관련된 핵심적인 이제 부품주나 소재들은 반등을 하고 있고요. 물론 상반기부터 크게 올라온 주식들은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고 새로 이제 전공정이나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서 관련 뭐 반도체 관련된 핵심적인 것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코스피는 가장 중요한 건 2,574포인트 62동 평균선인데요. 요 안착 여부인데 지금 요걸 안착하려면 외국인이 누군가 사줘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외국인 추세적으로 사지를 보고 안착하면 사는 거, 안착하지 않으면 또 다시 반락을 2,500포인트 내외까지 또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고 이게 반복될 걸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단기 가격 조정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반등할 때 얼마나 크게 반등하는지 힘이 있는지 강세 네. 이런 거 체크해야만 전체 지수도 파악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전체적 가격 메리트가 가장 좋은 게 바이오와 제약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이제 일부 저도 이제 관심적으로 뭐 얘기해주고 있었지만 편입을 해서 매매해도 되고 투자해도 되고 리스크가 적은 구간이니까 물림을 갖고 있어도 충분히 내 가격이 오니까 그런 쪽으로 이쪽으로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2차 전지 단기 가격에 대한 조정 여부 체크해 보시면서 제약바이오 관심 업종으로 또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포함해서 또 다음 주까지 유망주도 제약바이오 살펴볼까요?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지난번에 제가 한미약품을 해드렸는데 맞아요. 28만 대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요즘은 제약바이오가 과거처럼 막 폭등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다 사람들이 이제 테마쇼 저쪽에 다른 데 쏠려서 가 있다가 이게 워낙 많이 내려와서 2, 3년 동안 내려와가지고 뭐 물린 사람들은 언제 올라올까 그죠? 반타작 기본이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지금은 핵심적인 거 올라가거든요. 어제 같은 게 대하제약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니 보니까 저는 이번에는 일동제약을 드리겠습니다. 일동제약이요. 네. 네. 일동제약은 이제 그전 2018년도 이런 신약을 시대에 2011년부터 신약 개발하는 항암이라든지 뭐 이런 치료제들은 2018년까지 시세가 많이 났습니다. 뭐 50배, 100배는 기본적으로 나오고 핵심주는 HLB 같으면 200배 나오고 그랬거든요. 네. 10년, 8년 동안. 그러면 그 위에 코로나 때도 초기에는 일동제 움직이지 않았는데 21년도 말부터 22년도까지 코로나 관련된 수혜주로 아주 크게 떴습니다. 네. 뜨고 나서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요. 지금 이제 반전을 하고 있는데 왜 반전하고 있냐면 지금은 전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바이오는 뭐 신약 개발하는 이제 항암 이런 것보다도 당뇨 관련된 하는 회사들이 네. 좀 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뇨 관련된 게 이 펩타이드 계열이라서 GLP-1 계열은 대다수 당뇨거든요. 네. 펩타이드 계열이라서 요거는 결국은 비만도 요 계열입니다. 그쵸. 그래서 GLP-1 계열을 가지고 신약을 임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비만 치료제로도 전환이 거의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당뇨병 치료제 하는 회사들이 지금 주가가 좀 잘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병 치료제 중에서도 경구용 알약 내가 네. 먹는 알약처럼 만들어서 비만 치료제가 나온다면 엄청나게 효과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모건스탠리에서 예상한 걸로는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이 한 1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100조 정도 되면 상당히 크거든요. 연간 뭐 100조 엄청 크니까 그래서 이쪽 시장이 빠르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이제 개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뭐 해외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직 이제 발걸음 떼는 단계 이제 임상 시험 뭐 계획을 승인해 주는 정도 임상 1상가고 2상가고 뭐 하다 보면 시간 많이 걸려 사실 10년 걸리는데 그래도 이제 모멘텀은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주가가 바닥이니까 바닥에서 모멘텀이 시작돼서 일반인들 관심은 이미 주식에 두세 배 갔을 때 관심을 주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좀 더 길게 투자해도 되는 그런 구간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일동제약도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니까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2형 당뇨 뭐 이렇게 있고요. 2형 당뇨 관련된 게 새로 많이 하고 또 경구용 또 일동제약도 요즘 이제 한 2년 정도부터 연구 개발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네. 투입을 하기 때문에 영업 적자는 뭐 그래도 낮았지만 그건 연구 개발비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뭐 상관없이 개발을 연구비에 많이 투입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차트를 이렇게 보니까 차트도 이제 과거에 22년도 고점이 79,500원 여기는 생각할 필요 없고요. 이제 코로나 네. 끝났으니까 생각하지 말고 과거에 18년도 19년도 고점이 평균적인 가격이 2만 원 내외였거든요. 지금 2만 원 내외에 있으니까 이제 다시 비만 관련된 게 있으니까 이제 상승 추세로 갈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일봉 차트를 보면 거래가 많이 실렸습니다. 어제 그러네요. 모양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거래가 실려 있다는 그 에너지가 보강되니까 좋다 이렇게 보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눌림목 구간에 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수 가격은 좀 눌림목 줄 때 네. 분할을 해서 21,000원 정도를 매수를 하게 되면 목표가는 여기서 한 30-40% 나오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네. 물론 이 정도 보고 저는 이제 사진 않지만 주로 바이오 제약은 바닥권에서 최소 100% 네. 두세 배를 보고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1, 2년 보고 사면 항상 바닥에 사면 이런 호재에서 그냥 뜨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확실하게 좋고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손절가는 19,0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동제약 비만치료제와 관련돼서 또 트렌드에 묶인 종목이기도 한데요. 제약 바이오 섹터들 올라올 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좀 급등을 했었는데요. 약간 눌림목 줄 때 매수가 21,000원 그리고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19,000원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좀 또 주식시장의 코멘트 한마디 주시죠. 주가 하락이 시작되면 가격 하락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시간 조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은 주식 투자의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좀 긴 시각으로 살펴보시면서 펀더멘털 좋은 종목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모닝 인사이트 시간 오늘도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FOMC 일정이 있죠. 이를 앞두고 오늘 금요일 이번 주에 또 마지막으로 전략을 정리해볼 기회입니다. 잘 참고하셔가지고요. 오늘 드린 전략들도 확인해 보시면서 또 다음 주에 전략까지 잘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